자, 27페이지. 저번 시간에 그 신라 중대 무열왕부터 해공황 때까지 그 왕조 계보랑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썼는데 이제 이야기 한국사로 돌아와서 빈칸 채우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저 최초의 진골 출신 왕 태종 무열왕이죠. 김춘추. 백제를 멸망시켰죠. 뭐 여러 유명한 사람 다 써볼까요? 일단은 당나라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예요, 이때? 소정방. 그리고 신라 장군은 김유신. 그죠? 자, 화랑, 관창, 백제, 의자왕, 계백. 백제 멸망이 660년이에요. 자, 백제 멸망하고 나서 바로 무열한 그 이듬해 죽죠. 네.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의 복수,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그 백제군에 죽었잖아요. 자, 그것까지는 복수하는 것까지는 보고 죽은 사람이 무열왕이죠. 자, 그 다음에 무열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문무왕이 즉위를 하죠. 문무왕 때는 그죠, 고구려 멸망. 그리고 당나라와 이제 전쟁을 벌이죠. 나당 전쟁. 매소성은 지금의 38선 아래 연천이란 동네, 기벌포는 군산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매소성에서 당나라 그 기병 부대를 신라가 자랑하는 그 장창 부대로 말 가슴을 찌르는 방식으로 창병이 그 기병의 카운터라 그랬잖아요. 자, 요거로 무찔렀죠. 문무왕은 이제 20여 년 재위하는 기간 내내 이제 통일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죽어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죠. 저 왜구들이 이제 또 신라를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을 해가지고 그 자기를 바다에 묻어달라 그랬죠. 자, 그래서 문무왕릉은 육지에 있지 않고 바다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 그 문무왕릉으로 추정되는 그 경주 앞바다에 그 돌더미들 이제 우리 한 섬처럼 떠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자,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대왕암이라고 부르죠. 자기가 뭐가 돼서 왜구들을 지키겠다? 용이 돼서 쳐들어오는 왜구들을 지키겠다. 자, 문무왕 때 그리고 그 신라 왕들이 사는 궁궐을 초승달 모양의 그 땅에 만든 궁궐이라 그래서 월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달월자 써가지고 그 월성 동쪽에 그 왕의 후계자가 사는 궁궐을 만들죠. 동궁을 만들죠. 그리고 그 동궁 옆에 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초승달 모양의 연못을 만든다면 월지라고 하죠. 오, 좋아요. 지금 요즘에 그 야경이나 이런 거 조성이 잘 돼 있죠. 예, 가면 되게 운치 있죠? 남녀가 데이트하기 되게 좋은 지금 코스예요. 선생님 남자랑 다녔어요. 자, 남자끼리 다녔다고. 자, 월지는 안압지라고 불린다 했죠? 문무왕 재위 기간에 짓고 있던 절이 있었는데 이 대왕암이 보이는 근처에 있던 절인데 이거를 그 아들이 완성을 시켰어요. 그 절이 아버지 은혜에 감사한다고 해가지고 감은사라는 절이죠. 감사한다. 은혜. 아버지 은혜. 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한다. 그리고 용이 된 아버지가 대왕암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본 사람이 있다. 자, 그곳에 정자를 만들었는데, 이로운 곳을 본 정자 해가지고, 이견대라는 정자가 만들어지죠. 자, 신문왕 제위 초반에, 신문왕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었던 김흠돌의 반란이 있었죠. 자, 김흠돌의 당시 직위는 상대등이었어요. 귀족들 최고 수장.
상대등 자기 장인어른이면서 상대등이었던 김음돌의 난을 제압을 했어요. 삼국 유사에는 자, 이제 그 신문왕이 제위하고 있던 기간에 그 동해 앞바다에서 그 웬 섬이 하나가 이렇게 그 저기 경주 쪽으로 접근했다가 멀어졌다가 반복했다 그랬죠? 자, 그 섬에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위에 대나무가 있었다 그랬죠? 네, 이 대나무가 낮에는 둘이 됐다가 밤이 되면 하나가 됐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신문왕이 직접 배를 타고 그 섬으로 들어가 봤더니 용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신문왕을 이제 마중 나왔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저 대나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용이 대답하기를, 자, 박수도 쫙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저 위에 있는 대나무를, 자, 두 개였던 대나무가 하나가 되는 거는 통치를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 박수 쳐서 손뼉 나듯이 하는 그 저 대나무를 베어다가, 어, 피리를 만들어서 불게 되면 통치에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신문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산 위에 있는 대나무를 잘라다가 피리를 만들었죠. 자, 이 피리를 불면 병이 낫고, 자, 막 파도가 가라앉고, 자, 그 적이 쳐들어온 적이 물러가고, 가뭄이 해결되고, 홍수가 해결되는 만능필이었어요. 이 피리가 만파식적. 수많은 파도를 휴식, 그 가라앉게 만드는 필이라고 해서 만파식적이라고 불렀고, 이 만파식적은 진짜 부르면 부르는 대로 그렇게 될까요? 아니겠죠. 하지만 신문왕이 이제 통일된 신라를 물려받고 진골 귀족들을 다 숙청하면서, 자, 강력한 왕권을 누리게 되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필이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 전제 왕권이 강화된 시기다. 자, 요 시기 상대등, 귀족들의 우두머리였던 상대등은 지금 김음돌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듯이 권한이 다운되고, 반면에 자, 임금의 비서기구로 집사부란 기구가 있었어요. 임금 권한이 강해지니까 임금 비서 권한도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집사부 그 우두머리가 장관이 이제 시중이었는데 시중의 권한은 왕권과 더불어서 강해지던 시기. 그리고 요 시기 진골 귀족에게 가려가지고 빛을 못 보던 육두품들은, 자,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서 크게 활약하던 시기다. 하지만 진골 귀족들이 차지하는 1급부터 5급까지의 그 관등은 차지할 수는 여전히 없었다. 자, 신문왕 때는 충성과 효도를 가르치는 교육기관 국학이 설치되고요. 그리고 통일된 신라를 구주와 오소경 체제로 정비하죠. 뭐 저번 시간에 썼던 내용인데 그냥 빈칸이라서. 자, 수도를 지키는, 경주를 지키는 부대로 구서당이란 부대가 만들어지고 지방의 구주를 지키는 부대로 십정이란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관리들에게 주는 토지로 노급이란 토지가 이제는 사라지고 대신에 관료전이란 토지만 지급이 돼요. 노급은, 이 노급이란 땅을 받으면 그 땅에 사는 백성들 노동력도 마음대로 징발해 가서 쓸 수가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그 백성들 모아가지고 무기만 쥐어주면은 그 귀족들의 사병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에게 주던 이 노급이란 특권 토지는 이제 없애고 세금만 거둘 수 있는 어떤 땅을, 관료전을 주게 된 거예요. 신문왕 업적은 시험에 낼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신문왕의 큰아들 효소왕. 자, 효소왕 때는 죽지랑이라는 화랑이 유명했어요. 자, 우리 저 진흥왕 때 국가조직으로 정비된 화랑도 들어봤죠? 화랑과 낭도의 합성어예요. 여기서 화랑은 보통 진골 귀족들이 담당을 하고 낭도는 평민들이. 예. 자, 이 화랑은 보통 우두머리로서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그 무리에서. 나머지는 다 수십 명에 따르는 그 평민들은 다 낭도였다. 화랑 중에 제일 그 신라에서 우두머리 화랑을 국선이라고 불렀어요. 김유신도 국선 출신입니다. 자, 죽지랑이라는 당시 유명한 화랑이 있었는데
이 죽지랑을 따르는 그 낭도로 득오라는 낭도가 있었어요. 득오. 자, 어느 날, 보통은 이 화랑이랑 낭도들끼리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사냥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이러는 그런 어떤 친목 집단이기도 한데, 자, 득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지랑이 다른 낭도들을 데리고 득오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득오 엄마가, 득오가 부역을 갔다는 거예요. 부역이 뭘까요? 부역. 누가 일 시키는 거. 어.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역을 하러 갔다 그래가지고, 당시 부역을 하러 갔다는 장소가 이제 경주에 있는 부산이라는 한 산이었는데, 자, 거길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드고가 굉장히 힘든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밭 매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잡초 뽑고, 뭐 그런 힘든 농사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시켰던, 이 드고에게 이걸 시켰던 관리가 익선이란 관리였어요. 자, 그래서 이 죽지랑이 당시에 그 떡이랑 뭐 그런 술이랑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가가지고 과자, 설병 이런 것들 준비해 가가지고 자, 이 익선에게 바쳤어요. 그러면서 저 지금 드고가 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우리 화랑 같이 어울리는 물인데 좀 빼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익선이 빼줬을까요? 안 빼줬을까요? 안 빼줘요. 자, 그래서 이 죽지가 익선이랑 좀 관계가 있다는 다른 관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그 사람 옷 입는 그 옷감 있죠. 배라는 옷감을 30필을 그것도 굉장히 비싼 건데 자, 이거를 익선에게 이렇게 찔러주게 했어요. 근데 익선이 이번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다 못해서 뭘 저걸 지금 받쳐야지 좀 익선이 저걸 풀어줄까 해가지고 당시 그 두고가 저기 죽지가 타고 있던 말의 안장이 좀 좋은 안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 안장을 익선한테 내어줬더니 익선이 기뻐하면서 드고를 빼줬다 그래요. 사실 이 부역이라는 게 그 관리들 마음인데 자,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똥궁기 잡듯이 이 드고를 좀 괴롭힌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당시에 효소왕이 듣고 이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원하는 거 받으니까 그제서야 구역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익선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익선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익선의 아들을, 어린 아들을 데려다가 지금 요맘때예요. 날씨 어때요? 춥죠? 자, 경주에 있는 그 큰 호수가 당시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추운데 목욕을 시켜요. 자, 그렇게 해서 익선의 아들을 목욕시켜가지고 목욕시키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추웠겠죠? 춥다 못해도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아무튼 자, 방금 얘기했던 그 화랑 죽지랑이 자기를 따르는 낭도였던 누구? 드고를 위해서 자, 지금 그 드고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이 드고를 결국은 빼냈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악덕 관리였던 익선이 처벌을 받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신라의 이 화랑도라고 하는 거는 계층 간, 저 높은 귀족이랑 평민 간의 갈등을 조정,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네. 완화. 완화라고 하는 건 누그러뜨린다는 거죠? 보통은 높은 신분들은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아랫사람들 부려먹기만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이들이 평소에 똘똘 뭉쳐가지고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화랑도가 담당했다. 네, 그렇게만 좀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요 뒤에는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덕왕, 효성왕. 자, 요 무렵에는 대체로 신라가 큰 전쟁이나 어떤 사단이 없었어요. 자, 이런 시기를 우리는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태평 성대였다. 당시 신라 경주의 한 관리의 부인 중에서 수로 부인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예뻤대요. 자, 그런데 이 부인이 또 예쁜 여자들 꽃을 또 좋아하나요? 네, 아무튼 꽃을 좋아한다는데, 네, 네. 자, 이 꽃을 좋아했는데 마침 그 꽃이 저 절벽 위에 이제 피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수로 부인이 아, 저 꽃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로부인 환심을 살려고 그 꽃을 따려고 했는데 절벽이 너무 험준해가지고 절벽에 가지를 못해요. 결국 올라가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웬 나귀를 끌고 오던 한 노인이, 자, 모르겠어요. 뭔가 되게 민첩했나 봐요.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따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수로부인에게 그 꽃을 바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불렀다는 노래가 헌화가예요. 음. 혹시 가사가 어떻게 돼요? 자, 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바친다, 뭐 이런 디보트 이런 의미가 있고, 화는 꽃이에요, 꽃. 예. 요거는 나중에 향가를 선생님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좀 보여줄게요. 자, 아무튼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자, 효성왕 때는 신충이라는 사람이 아직 효성왕이 왕이 되기 전에 그 태자 시절에 이제 신충이랑 바둑을 두면서 내가 언젠가 왕이 되면 자네를 아주 귀중하게 쓸 거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효성왕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나중에 신충이 그 자기가 이제 효성왕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를 원망하고 떠나게 되는데, 자, 그거를 효성왕이 이제 얘기를 듣고 다시 불러다가 신충에게 벼슬을 줬다는 이야기.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 좀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들인데, 자, 이런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이 시기에는 이렇다 할 만큼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어떤 시기였다? 태평성대의 시기였다. 자, 그리고 이 시기 서라벌의 인구가 이제 기록되는 게 나오는데 20만 호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호는 어떤 집을 뜻한 가구, 집을 뜻하는 한자인데 우리 지금도 뭐 607호, 뭐 405호 이렇게 표현하죠. 뭐 누구누구 집을. 그죠? 자, 이때 보통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이때 보통 한 가족의 평균 가족 인원수 몇 명이었을까요? 대략. 맞아요. 평균 어디서 이렇게 잘 알지? 5명이었단 말이에요. 20만 호 곱하기 5 하면은 대략 서라벌의 인구가 몇 만이었을 거예요? 100만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만큼, 자, 이게 지금 8세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1200년 전이에요. 자, 산업화 이런 것도 되기 전인데, 한 도시 인구가 100만이었다는 거는 엄청 번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귀족들이 굉장히 사치를 부리는데, 자기 그 집에다가 금 있죠, 금. 금가루 같은 것들을 지붕이랑 기둥 같은 데 입혔다 그래요. 자, 그런 집들을 금입택이라고 불렀어요. 금을 입힌 집이라는 뜻이. 자, 그 정도로 신라는 번성했다. 자, 경덕왕 때 성덕왕의 이제 둘째 아들이에요. 형인 효성왕이 그 아들 없이 일찍 죽으면서 둘째 아들이었던 경덕왕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는데 경덕왕 때 그 경조라는 여자가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네. 이 경조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대성이었어요. 이 대는 큰 대자고 성은 성성자예요. 키슬. 어.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큰 성이라는 거죠. 얘가 왜 큰 성이냐면 대두였어요. 대두. 머리통이 크고 정수리가 평평했다 그래요. 여기가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약간 그 뭐랄까 정육면체? 네, 그런 느낌. 자,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이 대성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자,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부잣집, 자, 보관이라는 사람 집에 의탁을 해요. 의탁이라고 하는 건 몸을 맡기는 거죠. 자, 이 보관이 경조, 대성, 이 모자가 너무 딱해가지고, 이 보관은 부자니까, 이 조그만, 그래도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밭을 이 모자에게 줘요. 엄마랑 아들한테. 자, 그래서 경조랑 대성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보관 때문에 그 밭에서 나오는 그 농작물로 그래도 조금 조금은 먹고는 살았어요. 자, 그러다가 경주에 있던 흑륜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그 흑륜사라는 큰 절에
스님이었던 점계라는 스님이 예, 이 보관의 집에 어느 날 방문을 해요. 스님들은 보통 뭐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도들한테 식량 같은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얻어 먹죠. 자, 이런 거를 시주받으러 다닌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점개가 보관집에 와가지고 시주를 좀 받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보관이 통이 크게, 자, 옷감, 배를 무려 50필이나 시주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점개라는 스님이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생에서 50필을 시주하셨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시면은 이거의 1000배, 5만 필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답을 받으실 겁니다 하고 덕담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옆에서 이 대성이 보고 있었어요. 자, 생각해보니까 지금 시주하면은 다시 태어나면은 만 배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1000배 만 배로. 자, 그래서 이 대성도 뭔가를 시주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근데 시주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 있죠. 뭐 있어요? 그쵸. 이 보관한테 받은 밭이 있죠. 그래서 대성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그 밭을 시주하자고 해요. 오빠 나 미쳤네. 자, 근데 엄마가 여기에 흔쾌히 동의를 하게 되면서 대성이 유일한 그 생계수단이었던 밭을 이 점개 스님한테 시주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부터 얼마 안 있어서 이 그냥 삼국 유산이 이렇게 나와요. 대성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대성이 한번 죽어요. 자, 죽었는데 이 대성내 마을 옆마을에 그 모량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모량리라는 마을에 당시 잘 살고 있던 진골 귀족 김문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설마 그 얘기인가? 자, 근데 이 문량이 늦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자, 대성이 밭을 시주했죠. 그 어려운 형편에. 그죠?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가지고, 자, 물량 너희 집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 어. 자,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저 연말에서 죽은 그 대성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김문량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정말 그 김문량의 부인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10달 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자, 이 아이가 그 맞아요. 주먹을 안 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손을 폈는데, 그쵸. 대성이라는 그 아이 이름이랑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그죠. 맞아요. 이 아이가 전생에 태어났던 그 집, 그 보관에게 얹혀 살던 그 집 주소가 여기 써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문량이 이 집을 찾아가가지고 대성이 죽었다는 얘기랑 이런 것들을 전해 듣고 자기 아이 이름을 뭘로 지었다? 그쵸. 성이 생겼죠. 대성이라고 지었죠. 이 대성은 이제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사냥하는 걸 좋아했어요. 자, 우리 경주 가면 경주를 대표하는 산 무슨 산이 있어요? 소? 꿀안 내는 거 하나. 소암산이 있죠, 그쵸? 토하는 거 아니다. 예. 소암산이 있어요, 경주 가면은. 예. 자, 이 경주 토암산에서 사냥 좋아하는 김대성이 막 사냥을 하는데 곰이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자, 뛰어난 사냥 솜씨로 김대성이 활을 쏴가지고 이 곰을 죽여요. 자, 그리고 곰을 죽였는데, 자, 그날 밤 꿈에 그 죽인 곰이 나타났어요. 왜 나를 죽였느냐? 자, 그러면서 곰이 막 김대성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김대성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자, 곰이 만약에 용서를 받으려면 나를 위해 절을 세우라 그래요. 자, 그래서 꿈에서 깬 김대성이 곰을 위해서, 자, 오래 살라는 의미의 절을 하나 짓는데, 이 절이 장수사라는 절이에요. 자, 이 장수사가 어딘지는 지금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 장수사를 짓고, 자, 그 다음에 이 절을 지어가지고 누군가를 축원한다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 대성이 이때 다시 절을 또 짓게 돼요. 자, 김대성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 전생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전생에서 자기를 키워줬던 그 어머니 경조. 자, 그쵸. 이 엄마를 위해서
이 엄마는 이때 죽은 상황이었는데 엄마를 위해서 또 절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절이 지금의 무슨 함? 석굴암. 당시에는 석굴암이라고 안 불리고 석불사라고 불렸죠. 그리고 자기를 지금 이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게 만들어준 현생의 부모를 위해, 김문양을 위해서 불국사라는 절을 짓게 됐죠. 네. 자, 이게 김대성과 관련된 에피소드. 자, 우리 저 황룡사라는 절 기억나요? 황룡사. 그리고 황룡사에 만들어졌던 그 신라 삼보. 9층? 석탑이었나? 목탑이었죠, 목탑. 네. 그 황룡사 9층 목탑을 아비지라는 장인이 만들어줬다고 얘기를 저번에 드렸는데, 그 아비지가 혹시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백제 사람이었어요. 자, 그만큼 백제에서 뭔가 탑을 쌓거나 궁궐을 짓는 거나 건축에 있어서만큼은 백제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 아사달이라는 사람, 이거는 삼국 사기, 삼국 유사에도 없는 얘기예요. 이게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그 현진건이라는 소설가가 무영탑이라는 자기 소설에서 인용을 한 건데, 아무튼 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 아사달이라는 사람이 백제 역시 장인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그 탑을 건설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불국사가 지어진 다음에 그 불국사 안에 탑. 다보열애랑 석가열애를 위한 탑을 건설해요. 자, 근데 이 당시에 불국사 혹시 가본 사람 있어요? 가봤어요? 불국사 앞에 가면 그 마당이 그래? 흙이에요, 연못이에요? 아니요. 흙이죠, 흙. 지금 불국사 앞마당 가면 연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흙바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에 연못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자, 그래서 아사달이 그 불국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청운교, 백운교 지나가지고 자문 지나가면 사천왕상 있고 안에 들어가면 그 금당 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석가탑이랑 다보탑 서 있죠.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그 금당이 대웅전이라는 금당인데 아무튼 그 사천왕상 통과해가지고 여기다가 탑을 짓게 되면 그 탑 꼭대기가 이 연못에 비칠 걸. 그쵸. 불국사 그 앞마당에 있는 연못에 비칠 거라고 아사달이 알고 있었고 그걸 자기 와이프였던 신혼이었던 누구한테? 아사녀한테 알려줬어요. 자, 근데 아사녀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계속 기다렸는데 그죠? 될 때까지. 탑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연못에 자, 그 탑의 그림자가 비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소문이 들려오기를 아사달이 워낙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신라 왕족이랑 아사달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아사녀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쵸, 신발만 벗어놓고 그 연못에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탑은 이미 완성이 된 상황이었고, 완성이 됐음에도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그 영험함을 가진 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탑이 이제 무영탑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서 무영탑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영자에 없을 무자예요. 이 탑이 석가탑이란 탑이에요. 무슨 탑? 석가탑. 정덕왕은 사실은 뭐 업적이나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성군이에요. 정치를 잘했던 왕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신라의 행정구역이라든지 그리고 도시 이름이나 이런 것도 좀 세련되게 바꾸고 어떤 신라 통치 기반을 잘 다진 왕인데 안타깝게도 자기 뒤를 이을 아들이 뒤늦도록 없었어요. 자, 그래서 경덕왕이 어떻게든 아들을 얻고 싶었는데 그게 사람 힘으로 잘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경덕왕이 아들을 얻기 위한 그런 눈물겨운 노력이 삼국유사에 또 전해지고 있어요. 당시 표훈 대덕, 대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라에서 가장 어떤 법력이 높고 가장 신라에서 추앙받는 스님들한테 대덕이란 칭호를 붙여줬거든요. 자, 경덕왕이 아들이 안 생기니까 표훈대덕을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표훈대덕이 자기가 평소에 하늘로 가는 길을 알아가지고
자, 하늘에 있는 그 옥황상제를 평소에 만나러 다니는데, 자, 만나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옥황상제한테 가가지고 경덕왕이 아들 안 생기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대답하기를, 자, 딸이 태어날 거란 거예요. 아들은 태어나지 않고 딸이 태어날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표운이 이거를 경덕왕에게 전달했어요. 경덕왕이 이제 옥황상제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더욱더 간절하게 그럼 옥황상제한테 아들을 낳도록 좀 빌어봐라. 다시 갔어요. 자, 갔더니 옥황상제가 얘기하기를 딸을 아들로 바꿀 수 있긴 한데 바꾸게 되면 굉장히 신라에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이 한번 꽂히면 이런 거 뭐 안 좋아진다 이런 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래서 굳이 경덕왕이 표혼한테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옥황상제한테 결국은 쪼르고 쫄라가지고 딸로 태어날 거를 뭘로 태어나게? 아들로 태어나게 바꿔요. 근데 옥황상제는 이 일로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표운이 하늘로 못 올라오게끔 하늘로 올라오는 길을 뭐 막아버렸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결국은 경덕왕의 원대로 경덕왕의 부인 왕비가 자, 임신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범상치가 않았어요. 일단은 여자들이 하는 놀이를 좋아했다 그래요. 여자들이 하는 놀이.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여자들이 하는 놀이 뭐가 있을까요? 뭐, 공기, 뭐, 인형놀이, 네. 그림. 그림 그리기. 이건 남자도. 그림도 남자도 그리죠, 그래. 아무튼 여자들이 하는 놀이들을 했다 그러고, 비단 주머니 차는 걸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여자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화려한 것들. 네. 자, 그래서 범상치 않았는데, 경덕왕이 이 아이가 8살 되던 해에 죽어요. 그리고 8살짜리 이 아이가 왕이 되는데 이 아이가 혜공왕이에요. 자, 어렸기 때문에 엄마였던 만월태후가 대신 정치예요. 섭정이라고 하죠? 수렴청정이라고도 하고요. 자, 근데 원래 딸로 태어날 아이가 아들로 태어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혜공왕이 행동도 여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하고 자, 이 혜공왕이 즉위하던 시절에 점점 이 신라 저 지방에서 이 신라 중앙 통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반란들이 자꾸 일어나요. 자, 먼저 성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보통 김씨로 알려져 있는 대공, 대렴 형제의 반란이 일어나요. 자, 이 대공, 대렴의 난에 신라에서 가장 품계가 높은 관직이 각간이라는 관직인데 이 각간은 자, 서불한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벌찬이라고도 불러요. 진골 귀족들만 차지할 수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관직 중에서 이 서불한, 이벌찬이라고 불리는 이 각간은 1급이에요, 1급. 그러니까 제일 높은 관직이죠. 네. 자, 96명의 이 각간들이 대공 대렴의 난에 호응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자, 그리고는 수도 경주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가까스로 진압을 했는데, 자, 문제는 또다시 각간이었던 이 김지정의 반란이 일어나요. 이 김지정의 반란이 워낙 거세고 격렬해가지고, 김지정이 궐을 넘어요. 자, 이런 거를 두 글자로 범궐이라고 불러요. 자, 범궐에서 혜공왕이 이 반란병들이랑 싸우다가 반란병들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 근데 삼국 사기에는 혜공왕을 죽인 반란군들을 김지정의 부하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삼국 유사에서는 혜공왕을 죽게 만든 인물이 혜공왕을 돕는 척하면서 궁안으로 들어왔던 상대등 김양상과 자 김양상의 먼 사촌뻘인 김경신이었던 기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암튼 남병한테 죽었던지 아니면 김양상이나 김경신한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혜공왕이 결국은 귀족들의 손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무열왕 직계 혈통이 마침내 뚝 끊겨요. 그리고
해공왕을 죽였는지 아니면 해공왕을 죽게 한 그 남병들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대등 김양상이 다음 왕이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선덕왕이에요. 무슨 왕? 선덕왕. 자, 내무랑 직계자손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열왕 직계가 아니라 내무랑의 10대 손이라고 나와 있죠? 무열왕 직계자손이 아니에요. 김춘추의 자손이 아니라 내무랑의 먼저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런 후손들을 반계라고 불러요. 자, 종이 있으면은 이제 좀 여기 좀 써볼게요. 여기 이때부터를 우리는 신라 하대라고 불러요. 우리 무열왕 직계자손들이 왕위를 독점하던 시기를 신라 무슨 시기라고 해요? 중대라고 불렀고, 이제 해공왕이 죽은 다음부터 왕위쟁 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시기를 신라 하대라고 불러요. 자, 그 기록할 거 있으면은 종이 아무데나 기록을 하세요. 없어? 자주 하고 노트 한 장 있으면 좀 종이나 뭐 뒤에다 써도 돼요. 뒤에다가. 뒤에다 쓰시면 돼요. 진짜 네, 잘했어요. 자, 해공왕이 죽었죠? 자, 그리고서 즉위한 게 선덕왕, 김양상. 원래는 그 왕이 되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상대등 귀족들의 우두머리로서 해공왕 죽고 나서 왕이 된 거예요. 빈칸 아무 데나 쓰시면 돼요. 자, 선덕왕이 왕이 되고 나서 5년 있다 죽어요. 그리고 선덕왕이 죽은 다음에 자, 다음으로 왕위를 이을 후보가 선덕왕의 아들이 없었어요. 무열왕의 그 먼 또 후손 오대손이었던 김주원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지금 파란색은 다 무열왕기예요. 그래서 이 김주원이 선덕왕 죽은 다음에 다시 무열왕계가 복귀하듯이 이제 왕이 되는가 싶었는데, 자, 그 신라 궁궐이었던 월성 그 북쪽에 그 김주원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월성과 김주원 집 사이에 시냇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냇물이 요 마침 선덕왕 죽었을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불어난 거예요. 자, 너희 양재천 비 많이 와서 불어난 거 본 적 있어요? 자, 이거 어마어마해요. 양재천만 불어나도 비 많이 오면은 그 갑자기 수량이 확 늘어나죠. 그래 도저히 이 김주원이 그 북천을 건너가지고 월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이때 그 네, 선덕왕 김양상과 함께 해공왕을 죽였다고 삼국유사에는 기록되어 있는 김경신이란 인물이 잽싸게 월성으로 쏙 들어가요. 네. 그리고는 자기가 선덕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38대 원성왕이에요. 자, 김주원 입장에서는 완전히 선수를 뺏긴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그 신라 왕들을 원망하고 이제 명주 지역, 명주는 지금의 강원도의 강릉이라는 도시 들어봤어요? 요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게 돼요. 자, 이제 원성왕은 왕이 됐는데 원성왕이 왕이 되기 전에 꿈을 꿨다 그래요. 자,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복두는 그 일반 저 관리들이 쓰는 모자예요. 이 복두를 벗고 소립을 썼대요. 소립은 비 오면 이렇게 비 흘러내려가게 하는 이 모자 이거 뭐죠 이거? 삿갓이죠 삿갓. 소립이 삿갓이에요. 삿갓을 쓰고 12현금. 이거 무슨 금이에요? 가야금이죠.
십이현금을 어깨에 메고 천관사라고 불리는 그 월성 주변에 절이 있었는데 이 천관사 우물로 들어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꿈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꿈 해몽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자, 물어봤더니 이 해몽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두를 벗는다는 거는 그 지금 관리가 관물을 벗는 거죠. 그래서 관직에서 쫓겨날 조짐이고, 자, 십이현금. 이 십이현금 아무튼 나무로 만든 그 악기잖아요, 가야금이. 이거를 맸다는 거는 왜 죄인들 감옥에 가뒀을 때 좀 움직이지 말고 괴로우라고 여기다 뭐 칼이라는 거 채우죠, 이렇게. 춘향이 이런 것들 채우잖아요. 변사또한테 고통받을 때. 자, 십이현금을 맸다는 건 그걸 찾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로 들어갔다는 거는 감옥에 들어갈 징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해몽이에요? 최악의 해몽이죠. 흉몽이죠, 흉몽. 자, 근데 아무리 봐도 김경신이 생각하기에 이 꿈이 그런 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관리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다시 한번 해몽 좀 해줘. 자, 그랬더니 그 관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두를 벗고 소립을 쓴다는 거는 복두를 벗는다는 거는 이제 신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소립이라고 하는 거는 삿갓인데 그 꿈을 해몽한 사람은 이거를 면류관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면류관은 누가 쓰는 모자예요? 임금이 예식 때 쓰는 모자가 면류관이에요. 여기 이렇게 옷 같은 거를 이렇게 구슬 같은 거 달아놓은 모자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임금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십이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그 왕위 후보를 12대손까지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어. 아들, 손자를 계속 내려가서 12대손까지 전해주고 천관사라 우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자, 김주원보다 먼저 자, 궁궐로 들어간다. 천관사가 이제 궁궐 옆에 있는 절이라 그랬죠. 자, 요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성왕이 그걸 듣고 그렇구나. 그럼 내가 왕이 된다는 거야? 하고 기뻐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꿈을 해몽해 준 사람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돼? 그랬더니 그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북천의 신에게 이제부터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북천의 신에게 날마다 제사를 지냈고 그 결과 선덕왕이 죽었을 때 마침 뭐가 많이 내렸다? 비가 많이 내렸고 북천의 물이 불어났죠? 김주호는 못 들어오고 먼저 들어온 누구? 원성왕이 자, 신라 38대 임금이 된다. 실제로 원성왕의 12대 후손까지가 계속 왕위를 독점하게 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원성왕이 왕이 된 다음에 원성왕을 추종하거나 원성왕을 밀었던 여러 세력들이 조작한 이야기겠죠? 예. 원성왕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꿈을 꿨을까요, 실제로?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국 유사에만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예. 자, 아무튼 원성왕은 이렇게 즉위를 했어요. 원성왕 때 뭐 몇 가지 업적들이 하나 있다면, 너희 저희 코엑스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좀 가봐. 자, 코엑스 뒤에 절 있죠? 들었어. 이게 불교야. 봉은사가 원성왕 때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의 봉은사는 그 코엑스 뒤에 있는 봉은사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연역을 보면 그때가 시작이에요. 원성왕 때. 자, 그리고부터 수많은 리모델링을 거친 거죠. 물론. 하지만 그 터에 만들어진 게 요 원성왕 때예요. 원성왕은 자식이 난 알고. 아니 여기까지. 아니 아니 그 뒤에 좀 쓸 게 있어가지고 둘이 있었는데 자 큰아들이 김인겸이었어요. 둘째가 김예영이었어요. 둘 다 아빠보다 먼저 죽어요. 자 김인겸은 아들이 넷 있었어요. 큰아들이 김준홍,
둘째 아들이 김언승, 준홍이에요. 준옹 준홍이요? 아, 보면 되잖아. 자, 셋째 아들이 김수종, 막내 아들이 김충공. 자, 원성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김예영한테도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 아들이 김헌정, 둘째 아들이 김균정이었어요. 자, 원성왕이 아들이 일찍 죽으면서 손자가 왕위를 잇는데 제일 맞손자였던 김준홍이 왕이 돼요. 자, 이 사람이 39대 소성왕이. 자, 소성왕 때는 그 여기 이제 그 삼국사기 최초 기록으로 코끼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코가 3척, 90cm나 되고 덩치가 아주 크고 여기 덩치가 큰 짐승인데 털이 없다. 자, 그런데 워낙 많이 뭘 먹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코끼리가 처음 나오는데 그런 얘기 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2년 만에 죽어요. 자, 소성왕이 죽고 소성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40대가 즉위한 사람이 김청명, 소성왕의 큰아들, 이 사람이 애장왕이에요. 네. 자, 근데 이 애장왕은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9살에 즉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대신에 김원승, 김수종 이 사람들은 애장왕한테는 삼촌이면서 작은 아빠죠. 이 작은 아빠들이 애장왕 대신해서 섭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김원승, 김수종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저기 작은 아빠들이 애장왕 때 나름 정치를 열심히 해요. 그 자기 조카 대신에. 자, 먼저 사치 금지령을 내려요. 당시 진골 귀족들이 워낙 사치스러워가지고 자, 금이나 은으로 밥그릇이나 식기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사찰을 더 이상 건설하는 거를 금지시켜요. 자, 이 당시 사찰을 왜 건설하는 걸 못하게 했냐면 신라가 불교 나라인데 왜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도 있고 지금 교회 가거나 성당 가면 헌금하죠. 자, 불교 가도 이제 저기 절에 가도 시주 같은 것들 하잖아요. 절에다가 이렇게 뭐 내는데 그 돈들은 나라에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그 종교 단체에서 받는 돈들은 세금을 안 내요. 자, 그러니까 완전 꿀이죠. 자, 그래서 큰 교회들이 많은 건데 아무튼 이 당시에도 이 불교 재산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큰 절을 지어놓고 이 절에다 기증 형태로 돈을 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이 점점 유복해지죠? 근데 그 돈은 세금을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탈세의 수단으로 이 절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더 이상 못 짓게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자, 근데도 진골 귀족들이 이미 왕도 한번 죽여본 경험이 있고 각 지역에서 반란 일으켜본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이때 오히려 신라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절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절이 합천의 해인사란 절이 이때 찬 건데. 자, 귀족들이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네. 애장왕이 재위 이제 9년이 돼가지고 10대 후반이 됐어요. 이제 슬슬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죠. 자, 그런데 삼촌들이 권력을 내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삼촌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애장왕을 죽여요. 자, 그리고 작은 아빠, 이 김원승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헌덕왕이다. 헌덕왕 때는 자, 북천에 물이 불어가지고 왕이 못된 김주원 기억나죠? 이 김주원의 아들이 김헌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당시에 웅천주 도독이었어요. 웅천주가 어딜까요? 웅주, 웅진, 웅주, 공주죠, 공주. 백제 두 번째 수도. 자, 웅천주도도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 이게 김헌창의 난이. 여기다 써도 되겠네. 자, 김헌창의 난에서 김헌창은 웅천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 이름을 장안, 연호를 경운, 자, 이렇게 정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구주 오소경 중에서 5개 주가 김원창 편을 들고 오소경 중에서 3개 소경이 김원창 손안에 들어가면서 위세가 엄청났어요. 자, 그런데 시간을 끌게 됐고 반란군은 수도를 빨리 점령을 못하면은 결국은 배신자가 나오게 마련이고 점점 반란을 성공시키기가 어렵죠. 결국은 김원창이 나는 광군에 의해서 진압은 됐어요. 자, 헌덕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헌덕왕의 동생이었던 42대 흥덕왕이 즉위해요. 자, 흥덕왕 때는 당시 당나라도 사정이 어려웠고 일본 왜구들이 계속 신라를 공격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흥덕왕이 고민이 많았는데 자, 흥덕왕 연간에 그 전라도 해안가, 김 유명한 그 완도 해안가에서 살고 있던 가난한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활을 잘 쏘는 아이였어요. 자, 근데 이 아이가 그 상인들 배를 타고 당나라로 자, 이렇게 건너가게 된 거예요. 당나라는 당시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나라 군에 입대해가지고 활도 잘 쏘고 싸움도 잘했기 때문에 전공을 세워서 장군까지 승진을 해요. 무령군 소장이 되죠. 자, 그리고는 여기서 이 당나라에서 많이 출세한 다음에 이제 신라로 다시 금의 환영하게 돼요. 자, 그리고선 이 사람이 흥덕왕을 만났는데 자, 이미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름을 쓰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활을 잘 쏘는 아이라 그래가지고 활궁자에다가 어린아이를 뜻하는 복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이름을 새로 이제 장군이 돼서 정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궁복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활궁자 그리고 중국인들이 많이 쓴다는 성 장자. 자, 이렇게 합치면 이거 장이죠, 장. 예. 자, 그리고 복을 중국어로 풀어가지고 보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장보고예요. 자, 흥덕왕에게 와가지고 제안을 해요. 지금 내가 당나라에서도 군사적으로 성공을 한 장군이고 나는 수군들이나 배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능하니까 지금 신라에 지금 많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저 왜구들이나 도적들을 내가 소탕하겠다. 자, 군사 5천 명만 빌려주면. 자, 그렇게 해서 흥덕왕이 군사를 빌려가지고 자기 고향이었던 완도에다가 청해 진이라는 군사기지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요 지역에 딱 자리를 잡고 도적들이랑 왜구들을 소탕하면서 자, 자기가 평소에 중국에서 보고 온 거, 자, 신라에서 그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무역을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무역기지로서 군사기지자 무역기지로서 청해진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된다. 흥덕왕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요. 근데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요. 당시 흥덕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후보군으로 떠올랐던 인물이 이 당시 이제 김충공은 이제 이미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은 상황이었고 김충공의 아들 김명. 자, 그리고 원성왕은 김인겸 말고도 김예영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죠. 김예영의 아들이었던 김원정과 김균정이 있었는데 김원정은 이 당시에 나이가 많아서 죽었고 김원정의 아들이 이제 김재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김균정.
김균정의 아들은 김우증. 그리고 김의정. 김재룡 이거는 지워도 되겠네. 미안해. 이렇게 그냥. 자, 당시 이 김명, 김재룡, 김균정 이들이 좀 유력 후보였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귀족 하나 쓰면은 이홍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력 귀족들이고 이제 다음 왕이 후보군이었는데 김재룡이 김명과 이홍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라이벌이었던 김균정을 쳐요. 자기 작은 아빠죠? 자, 그리고는 김균정을 죽여버려요. 자, 그리고 김재룡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43대 희강왕이에요. 자, 근데 희강왕은 힘이 많이 없었고, 요것만 빨리빨리 할게요. 네. 희강왕은 힘이 많이 없었고, 사실은 이 김명과 이홍의 도움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사사건건 대립을 하다가 이 김명과 이홍이 자기가 가진 군사나 세력으로 이 희강왕을 겁박을 해가지고 희강왕이 자살을 해요. 그리고 김명이 희강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44대 민해왕이에요. 자, 김우징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김균정을 누가 죽였어요? 희강왕과 민해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 아버지 김균정을 죽인 거죠. 그죠? 그래서 김우징 입장에서는 이걸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민해왕한테. 자, 근데 김우징은 힘이 없었어요. 당시 신라에서 군대랑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은 누구? 얘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우징이 장보고를 찾아가요. 홍해진을 가죠. 나를 도와서 나를 만약에 왕으로 만들어주면 장보고 당신의 딸을 내 왕비로 맞이하겠다. 자, 여기에 장보고가 응하죠. 장보고는 신분이 미천했기 때문에 왕비가 자기 딸이 왕비가 된다는 건 자기도 높아진다는 왕의 장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응해가지고 김우징의 군사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우징이 군대를 이끌고 장보고 군대를 이끌고 민해왕을 쳐요. 민해왕은 사태가 불리해지자 민해왕도 역시 자살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김우징이 45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신무왕이에요. 약속대로 장보고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려 그랬어요. 그런데 신무왕이 재위 3개월 만에 죽어요. 자, 삼국 유사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신무왕이 이렇게 빨리 죽은 이유가 자, 꿈에서 한때 민해왕을 지원했던 이홍도 이때 장보고한테 제거가 당하는데 이홍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신무왕한테 활을 쐈다는 거예요. 근데 신무왕이 도망가다가 등에 화살을 맞았는데 그 화살자리가 덧나가지고 깨보니까 그게 그대로 덧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죽었다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고 아무튼 신무왕이 죽고 자, 이제 그 신무왕의 뒤를 이어서 46대 신무왕의 아들 문성왕이 즉위해요. 김경응. 자, 장보고는 원래 지금 자기 약속 들어주기로 했던 신무왕이 죽었죠. 자기 딸을 문성왕에게라도 시집을 보내려고 했어요. 문성왕은 장보고가 자기 아버지 도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려고 했는데 진골 귀족들이 이거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장보고 신분이 미천한데 그 미천한 사람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키죠. 장보고의 난. 자, 그래서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켜서 청해진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서라벌과 대치 중이었는데 자, 문성왕이 염장이라는 자객을 장보고한테 보내요. 염장은 자기가 문성왕한테 박배를 당했다, 안 좋은 대우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장보고한테 접근해서 장보고는 염장을 환영한단 말이에요. 자, 술자리를 가져요. 술이 잔뜩 취해서 장보고가 이제 몸을 못 가눌 때 염장이 장보고의 칼을 빼가지고 장보고를 죽여버린다고. 자, 문성왕이 자식 없이 죽고 문성왕의 작은 아빠였던 김의정이 47대 허난왕으로 즉위하게 돼요. 오늘 이 얘기만 빠르게 하고 마칠게요. 네. 자, 허난왕은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 있었어요. 큰딸이 영화 부인, 둘째 딸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영화 부인은 추녀, 못생겼어요. 두 번째 딸은 미녀. 어떻게 또 딸을 둘 낳는데 또 딸이 이렇게 되죠? 네. 자, 아무튼 큰 딸은 추녀, 둘째 딸은 미녀. 이게 미녀예요? 아니, 예뻤다고. 자, 이제 보세요. 희강왕 김재룡의 자식으로 김계명이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아들. 네. 그리고 신무왕. 일찍 죽은 그 신무왕, 꿈에서 활 맞아서 일찍 죽었다는 신무왕의 아들로 김경응, 문성왕이 있었고, 문성왕의 여동생이 이제 광화부인이라고 불리는 여자인데, 김원정이랑 김균정 형제지만 이 집안은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쁠 수밖에 없죠. 먼저 김재룡이 김균정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 집안이죠. 두 집안은. 자, 근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김원정네 집안의 김계명과 김균정 집안의 광화 부인이 결혼을 해요. 뭔가 극적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김응렴이에요. 자, 헌안왕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왕을 누구에게 줘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눈에 들어온 게 그 원수 같은 집안, 헌정과 균정 집안이 원수 같았는데 그 집안의 결합 사이에서 마치 갈등을 봉합하듯이 태어난 누구? 김응렴이 눈에 띄었어요. 김응렴은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국선이었어요, 국선. 국선은 화랑의 우두머리죠. 평소에 품행단정, 그리고 그 뭔가 행실도 빼어나가지고 헌안왕이 한 번은 김응렴을 불러요. 그 다음에 자, 김응렴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김응렴이 아주 그때마다 대답을 아주 잘해요. 자, 그래서 김응렴을 다음 왕위 후보로 꼽았는데 물어봐요. 김응렴한테 헌안왕이. 자, 내 딸이 둘이 있는데 자네한테 하나를 시집 보낼라 그래. 근데 자네가 골라.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김응렴이 여기서 바로 대답을 못하고 일단 집으로 와요. 그 다음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왕이 자기 큰딸이랑 둘째 딸 중에 고르라는데 나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자, 부모님 뭐라 그랬을까요? 자, 이쁜 사람이랑 결혼하라 그래요. 자, 근데 김웅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이 지금 이쁜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자기한테 이걸 물어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범교사라는 역시 대덕이었어요. 가장 당시 신라에서 유명한 스님. 범교사라는 스님을 찾아가요. 그 다음 물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큰딸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작은 딸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자, 범교사가 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큰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큰딸이랑 결혼하면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좋은 일이 뭔데요? 안 알려줌. 자, 이렇게 돼서 김응렴이 자기도 뭔가 마음에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헌안왕을 찾아가서 누구랑 결혼한다 그래요? 영화 부인이랑 결혼한다고 한다고. 자, 그래서 김응렴과 이 영화 부인이 결혼하는데 자, 헌안왕이 여기서 진짜 찐 감동을 해요. 내 딸 시집 못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시집을 가게 해줬죠. 자, 이렇게 해서 헌안왕이 김응렴을 후계자로 선포를 해요. 48대 경문왕이에요. 그래서 시집 못갈 줄 알았는데. 아빠 자, 그쵸. 기대를 안 하는 경문왕이 범교사 스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세 가지 좋은 일이 뭡니까? 자, 일단은 왕과 헌안왕의 부인 왕비가 기뻐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게 첫 번째 좋은 일이고, 기뻐했기 때문에 왕자리를 결국 누구에게 주게 됐어요? 김응렴한테 줬죠. 그래서 김응렴 당신이 왕이 된 게 두 번째 좋은 일이고, 왕이 됐으니까 부인을 여러 거느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딸도 경문왕의 두 번째 부인으로 만들 수 있죠.
이게 세 가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문왕이 그러네 하고 이 두 번째 딸도 자기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인다. 경문왕은 그 귀가 당나귀 귀였어요. 그래서 경문왕 모자를 만드는 그 관리가 경문왕 그 모자를 만들고 나서 경문왕의 귀를 본 다음에 킥킥거리거나 그리고 경문왕의 모자 그 귀를 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경문왕이 이거 비밀 새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을까요? 경문왕 모자 만드는 관리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자, 한 관리가 경문왕 모자를 만들었는데 경문왕 귀가 당나귀인 건 본 거예요. 빌었어요. 안 죽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경문왕이 이제 얘기를 해요. 모자 만드는 관리한테. 만약에 어디 나가가지고 이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말하지 마. 그 모자 만드는 관리가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키다가 비밀이 없죠, 세상에. 자, 죽기 직전에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죽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경문왕이 화가 나가지고 대나무 숲을 다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붉은 산수유를 심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길다. 이런 얘기가 서로 발에 울려 퍼졌다 그래요. 경문왕은 잘 때 뱀 있죠, 뱀. 날름날름 뱀이랑 같이 잤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문왕의 침소에 들어가면 뱀이 항상 있어서 깜짝깜짝 놀랐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얘기는 경문왕한테 불리한 얘기예요, 유리한 얘기예요? 불리한 얘기죠. 이거는 입 바른 소리잖아요. 팩트잖아요, 사실. 그죠? 자, 대나무는 올곧죠? 절개를 상징해요. 꺾이지 않는 절개. 그죠? 자, 근데 경문왕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얘기를 하는 대나무를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베어버렸죠? 충신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죠? 자, 그리고 경문왕이 누구랑 같이 잔다 그랬어요? 뱀이랑 같이 잔다 그랬죠? 뱀은 어떤 동물이에요? 간사한 동물이죠? 자, 경문왕 주위에는 누가 많았다는 거예요? 간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신라 정치가 더욱더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진다고. 경문왕이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는데 큰아들이 헌강왕, 둘째 아들이 정강왕. 자, 막내딸이 정강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서 자기 여동생한테 왕자리를 물려주는데 이게 마지막 신라의 여왕 진성 여왕이에요. 경문왕은 그 두 번째 딸이랑도 결혼했다 그랬죠. 이 두 번째 딸과의 사이에서도 아들을 하나 낳아요.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가 있었고, 자, 태어나는 날 그 집 위에 오색구름이 폈다 그래요. 오색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상서롭지 못한 징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아이가 이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있다는 것도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징조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문왕이 이 아이를 죽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그 군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창밖으로 던졌어요. 근데 이 아이, 그래도 왕자잖아요. 왕의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니까. 근데 이 왕자를 키우던 유모가 이 아이를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창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군사들이 던진 이 갓난아기가 그 유모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유모가 잘못 받아가지고 이 갓난아기 눈을 새끼손가락으로 툭 찌른 거예요. 이 경문왕의 아이가 누구로 알려져 있어요? 궁예라는 아이로 알려져 있어요. 이 궁예는 버려진 신라의 왕자인 거죠? 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신라를 저주하고 미워해요. 신라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멸망시켜 버려야 되는 놈들 해서 멸도라고 불렀어요. 경문왕이 서라벌 주변에 있는 절을 지나가다 아니 동해가 서라벌 주변에 있는 절을 지나가다가 경문왕 화상이 그려져 있는 경문왕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절에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대뜸 뭘 했을까요? 야, 칼 가져와. 한 다음에 칼로 자기 아버지 경문왕의 얼굴을 찔렀다 그래요. 자, 그랬더니 그 경문왕 그림에서 피눈물이 흘렀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